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하루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통 두 자산은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었는데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이 두 자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라 이 두 자산 간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갈렸죠. 심지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할 정도로 강하게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자산 간의 특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주범은 채권 시장인데요. 20년물 경매를 했는데 수요가 별로 없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덩달아 10년물과 30년물 같은 장기 채권 수익률이 모두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상승세였지만 오늘 특히 더 많이 올랐는데요. 이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증시는 기본적으로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환산율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만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매년 조금씩 할인을 해와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1만 원이 있고 매년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5년 후에는 12,8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오늘의 1만원과 5년 후에 12,800원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10%로 오르면 그때는 12,800원이 아니라 약 16,000원이 되겠죠. 그럼 오늘의 1만원과 5년 후에 같은 가치를 가지는 값은 1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미래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역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자율이 오를수록 현재 가치는 줄어들게 되겠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오를수록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채권 수익률이 4.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증시의 평균 수익률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4.6%를 넘어가면은 음전하고 4.7%를 넘어가는 순간 폭락하게 되는데요. 이 4.7%를 넘어가는 순간이 대부분 경제 침체나 경제 공황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4.6%를 넘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경제 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반드시 경제에 타격을 입힙니다. 거기에 불확실성도 증가시키죠. 90일 유예는 지금 거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고 중국과의 90일 유예도 유예이지 결코 협상 타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10%의 보편 관세는 남을 예정이라서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관세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선택만 남겠죠.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로 높아진 매입 가격으로 인한 수익 저하의 피해를 기업이 그대로 떠안던가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둘 다 경제에 안 좋죠. 기업이 피해를 떠안으면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해고가 증가하고 월급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건을 또 안 살 테니 악순환입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될 테니 역시나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모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관세 전쟁으로 경기 하락이 예상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국가들이 부양책 준비 등의 현금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공급이 많다는 뜻이니 국채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트코인은 왜 오른 것일까요?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수십 번 설명을 드렸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특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경기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관세와도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관세 전쟁으로 경기가 악화되게 된다면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유동성 흡수제의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은 큰 메리트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현재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너무 많이 발행되는 부채에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제 37조 달러를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이자 비용만 1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년 예산의 거의 20%가 이자 비용으로만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이 더 많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마치 지옥의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똑같은 일이죠.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가 증가하니까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 더 늘어난 이자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부채를 내야 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부터 부채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수록 수요는 더 없어질 거잖아요. 공급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연준이 출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연준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준이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44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게 매달 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번 달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벌써 양적 긴축하고 있는 양의 2배가 넘는 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이제라도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 줄이기에 나설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오히려 부채를 더 증가시킵니다. 미국은 이제 곧 트럼프의 감세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추가적인 부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죠.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미래에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경기 위험이 예상되니까 오히려 부채를 더 늘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첫 책인 돈의 규칙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죠. 인간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미래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보다 훨씬 많더라도 끌어쓸 수만 있으면 끌어쓰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한정 화폐를 찍어내게 되죠. 그래서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폐 가치를 흡수하는 좋은 자산은 반대로 영원히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화폐 가치 흡수의 역할에 가장 최적화된 자산으로 탄생한 존재죠. 그것은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가장 극명한 역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죠. 그것은 몇 번이고 반복되어 왔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는 다시 극명한 약세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있죠.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완전한 확장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각국이 부양책과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모드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못해도 2년 정도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죠. 유동성이 풀리면 우선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상황이 잠잠해지면 슬슬 위험자산으로 이동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대략 10주에서 15주 정도 지연되어 움직이죠. 그런 유동성이 향후 비트코인의 더 큰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 유동성 확장 속도도 조정을 받고 있어 걱정이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려 하고 있죠. 제 예상에는 아마 과거처럼 조정을 끝낸 이후에 재차 상승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드린 배경들이 오늘 증시가 하락한 동안 비트코인이 반대로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일종의 사고를 만들어낸 원인들입니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이고요.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들과 전혀 다른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상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이 있으면은 변동성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상승하는 이른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TF가 그 흐름을 증명해주고 있죠. ETF는 이미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을 예상하고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부터 이미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었죠. 특히 블랙록의 IBIT는 기관들의 비중이 가장 큰 ETF인데요. 최근 3주 동안 단 하루의 매도도 없이 매일매일 순매수입니다. 거기에 순매수하는 양도 매일 수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완전하게 새로운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 자산 시장 중에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은은 애진작에 뛰어넘었고요. 이 밑으로 뱅가드의 S&P 500 ETF, 그 다음에 석유 기업인 아람코 등이 있죠. 인터넷도 뛰어넘었고 유통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 3개의 미국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 3개의 기업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는 본격적으로 금과 라이벌 구도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이클이 시작할 때 이 비트코인이 10위권 밖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번 사이클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 기업을 제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까지 올라오면서 슬슬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바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같은 단기적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가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최고가의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어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저항권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위치고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되돌림이 일어날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현재 위치가 작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직전과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첫 번째 저항 돌파를 시도했지만 한번 다시 되돌아와서 정비를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최고가 돌파 및 새로운 가격 발견 모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그때도 첫 번째 돌파 시도를 할 때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위치적으로 작년과 완전히 똑같은 위치란 뜻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모멘텀이 더 좋다면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초단기적 가격 흐름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저항을 돌파해서 그냥 완전하게 폭발적 상승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작년처럼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일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털 사람들 털고 간다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 파는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량을 던지려고 맘먹은 투자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미리 털고 가니까 가격이 오를 때 팔 사람들이 이미 털려서
가격이 오히려 더 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르든 한번 내렸다 오르든 그런 단기적 가격 변동은 조금만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치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고요. 이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만 달러라는 언덕을 확실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언덕을 넘기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그 길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 길은 정말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고 시야를 확장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결국 오르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의 본격적인 등반 지점을 이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모두 끝마쳤을 때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이클 투자의 방법을 익혀서 인류의 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흐르는 이 인류 30만 년의 역사에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이 엄청난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에서 그 가능성을 모두 찾아가시는 분은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훨씬 이상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 사이클의 실시간 추적, 그리고 올바른 사이클 투자를 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 클럽 찾아오신다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